나가. 당장 이 미친 노인네 끌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쓰레기를 들고 와. 경호원의 거친 손길에 칠순 노인의 몸이 낙엽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노인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금덩이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줄 법한 낡은 양은 주전자 하나였습니다. 주전자가 굴러가는 처량한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비웃었습니다. 쯧쯧, 한국인이라지. 오죽 가난하면 저런 고물을 팔러 여기까지 왔겠어. 망신이다, 망신이야. 1,000조 원짜리 계약 현장에 거지라니. 비웃고 있는 저들은 일본의 로비스트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피멍이 든 무릎을 감싸 쥐고 있는 초라한 노인. 제 이름은 김만섭. 올해로 78 먹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잊혀진 유령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저들이 발로 차버린 저 낡은 주전자 안에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1,000조 원보다 더 무거운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피 대신 흘려야 했던 우리들의 눈물. 그리고 5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올 기적 같은 복수의 드라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아니 그 시절을 땀으로 적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임대 아파트. 여느 때처럼 저는 식어 빠진 국에 밥을 말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낙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죠. 그런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속보입니다. 제2의 중동 붐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우디. 네옴시티 수소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국의 탈락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자금력과 로비력에서 앞선 일본 프랑스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만 무려 1,0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회를 우리는 허무하게 뺏기게 생겼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대표단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옆에는 고개를 푹 숙인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이그. 쯧쯧. 또 졌구만. 또 졌어. 저는 혀를 찼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저와 제 친구들은 그 뜨거운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우리가 가난한 조국과 굶주린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뚱이 하나를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사무치는 외로움에 베개 잎을 적셨던 그 땅. 우리가 피와 땀으로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이제는 일본 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린다고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 실패의 원인을 과거와의 단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더 이상 과거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본의 논리만이. 웃기고 있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과거를 잊어? 인연을 몰라? 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제 눈앞에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모래가 폐 속으로 들어와 캑캑거리던 그 지옥 같던 공사 현장. 그리고 그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져간 내 친구 철수의 마지막 얼굴. 1978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 현장. 그날은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사막 한복판, 온도계의 눈금은 이미 52도를 넘어 터질 듯 했습니다. 철판 위에서 삼겹살이 익는다는 말, 그거 농담 아닙니다. 우리는 달궈진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을 수 없어 장갑을 3겹이나 껴야 했고 흐르는 땀이 눈을 찔러 앞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야, 만서봐. 정신 차려. 여기서 쓰러지면 죽어. 박 반장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 역시 입술이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현대건설 소속 배관팀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빈대도 노력하는데 사람이 못할 게 뭐냐며 호통을 치셨다지만 솔직히 그때 우리는 빈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물만이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수차는 고장이 났고 우리에게 남은 건 각자의 허리춤에 매달린 1리터짜리 양은 주전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물을 아껴 마시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하늘이 갑자기 누렇게 변하더니 저 멀리서 거대한 모래 장벽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샤말이라 불리는 죽음의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피해. 다들 컨테이너로 뛰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래 먼지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어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앙!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공사장 외곽 철조망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반장님,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들린다. 짐승 소리 아니냐? 아닙니다. 내 우는 소리입니다. 박 반장은 망설임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안전한 컨테이너를 등지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야, 이 미친놈아. 거기 가면 죽어. 제가 소리치며 따라갔을 때 박 반장은 철조망 아래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현지 베두인 유목민 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래에 파묻혀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어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탈진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눈은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심각한 탈수 증세였습니다. 박 반장이 다급하게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전자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탈진한 동료에게 나눠주느라 본인 마실 물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박 반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전자. 거기에는 제가 남은 오후를 버티기 위해 아껴둔 생명수 같은 물이 반 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주면 제가 위험해집니다. 이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물 없이 30분을 버티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서봐. 박 반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한테 줘라. 내가 책임질게. 미쳤어? 너 오늘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잖아. 이거 주면 너 죽어. 애가 죽어가잖아. 우리 새끼들. 한국에 있는 우리 철민이 생각 안 나냐? 걔도 딱 요만해. 박 반장은 제 손에서 억지로 주전자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귀한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이의 입에 쏟아부었습니다. 꼴깍꼴깍. 아이가 물을 삼키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물을 다 먹인 박 반장이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제가 달려들어 그를 업었지만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극심한 열사병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조되었지만 박 반장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서봐. 이 주전자.
그 꼬마한테 줬던 이 주전자. 버리지 마라. 이 멍청한 놈아, 물을 왜 다 줘서. 사람 살렸잖아. 그거면 됐다. 한국 가면 우리 철민이한테 전해줘라. 아빠가 쪽팔리게 돈 벌다 죽은 거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아주 자랑스럽게 갔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그렇게 이역만리 타국 땅에 묻혔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품에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 주전자를 장롱 깊숙이 간직해왔습니다.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고철이 아니라 제 친구의 목숨값이었으니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저는 TV 속에서 웃고 있는 일본 대표단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50년 전 그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거무튀튀하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볼품없는 주전자.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철수야. 저는 주전자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린 그 아이, 살아있을까? 그때 문득 며칠 전 신문에서 봤던 기사 한 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 자이드 왕자, 네옴시티 프로젝트 총괄. 어린 시절 사막의 기적 생존자로 알려져. 자이드. 박 반장이 살려냈던 그 아이의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확신이 늙은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겠다. 아버지, 어디를요? 노망나셨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짐을 싸는 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사우디에 가야겠다. 네. 지금 거기가 어떤 데인 줄 알고 가세요. 전쟁 난다고 난리인데, 그리고 돈도 없으시잖아요. 적금 깼다. 아버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가서 뭘 어쩌시게요? 늙은이 몸으로 공사판이라도 뛰시게요? 아들의 타박에도 저는 묵묵히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양복 한 벌, 낡은 구두 한 켤레, 그리고 그 찌그러진 주전자. 내 말이 맞다. 늙고 병든 내가 가서 뭘 하겠냐?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다. 50년 전 네 아버지가 그리고 네 아버지 친구가 흘린 피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그냥 돈 몇 푼 벌려고 거기서 개고생한 게 아니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와야겠다. 가족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직항도 없어 두바이를 경유해야 하는 15시간의 긴 비행. 협심증 약을 입에 털어넣으며 버텼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누런 사막의 땅. 50년 전 청춘을 바쳤던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벅차오르기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문전박대나 당하고 객사하는 건 아닐까?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우디는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도로에는 슈퍼카들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깔았던 그 아스팔트 위를 우리가 지었던 그 항구를 통해 들어온 문명의 이기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묘한 자부심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네옴시티 수주 발표회가 열리는 킹덤 센터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청장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Excuse me. I am Korean. I want to meet 자이드 프린스. 짧은 영어로 사정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거구의 경호원들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Go away. 저리 꺼져. 그들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 넘어졌고 품에 안고 있던 주전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호텔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중후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얄미운 웃음을 흘리는 일본인 대표 다나카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일본의 최첨단 기술이. 다나카가 아부를 떨며 남자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사우디의 실권자 자이드 왕자였습니다. 전하, 자이드 전하. 저는 바닥을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제 팔을 꺾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얼굴이 차가운 보도블록에 지시겨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역시 노망난 늙은이의 헛된 꿈이었구나. 박 반장 미안하다. 내가 못났다. 그렇게 체념하려던 찰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을 구르던 제 낡은 주전자가 하필이면 자이드 왕자의 발치에 멈춰 선 것입니다. 왕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나카가 얼른 발로 주전자를 차내려 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쓰레기가. 경호원,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자이드 왕자가 손을 들어 다나카를 제지했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그 찌그러진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전자 바닥에는 50년 전 박 반장이 못으로 긁어 써놓은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H 컨스트럭션 PARK 1978. 왕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경호원들에게 짓눌려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정치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죽어가던 그 겁에 질린 소년의 눈빛. 그것이었습니다. 왕자가 주전자를 든 채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와 일본 대표단이 당황하여 길을 막아섰지만 왕자는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제 앞에 선 왕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이, 이것을 어디서 났습니까? 저는 짓눌린 입으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친구의 것입니다. 당신을 살리고 죽은 바보 같은 한국인의 것입니다. 순간 왕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낡은 주전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천조 원의 역사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리라고는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Get off. 비켜. 자이드 왕자의 호령에 저를 누르고 있던 경호원들이 화들짝 놀라 떨어져 나갔습니다. 왕자는 손수 제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제 양복 바지를 그 고귀한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제 옷이 더럽습니다. 제가 황송하여 몸을 뒤로 뺐지만 왕자는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옷에 묻은 먼지는 털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털어낼 수 없습니다. 왕자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일본 대표 다나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전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노인은 그냥 잡상인입니다. 경호 매뉴얼에 따르면. 닥치시오. 자이드 왕자가 다나카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을 잡상인 취급하는 당신네들의 매뉴얼은 쓰레기통에나 처박으시오. 왕자는 저를 이끌고 레드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처럼 끌려 나왔던 제가 이제는 사우디 왕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행사장 가장 높은 곳 VIP 상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금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혀진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여전히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볼품없는 주전자가 번쩍이는 행사장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 자꾸만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이드 왕자는 그 주전자를 가져다가 자신의 테이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 왕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계약에 앞서 제가 왜 이 낡은 주전자를 여기 두었는지 이야기하고 싶군요. 왕자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50년 전 저는 7살이었습니다. 베두인족이었던 어머니를 따라 사막을 건너다 모래폭풍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모래를 막아내다 숨을 거두셨고 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 비틀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내의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아십니까? 혀가 갈라지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고 저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입에 차가운 금속을 대주었습니다. 바로 이 주전자였습니다. 왕자가 주전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검게 그을린 피부의 아시아인이 저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실 마지막 물을 생면부지의 꼬마에게 전부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 물은 미지근하고 쇠냄새가 났지만 제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음료보다 달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반장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철수야, 듣고 있냐? 그 꼬마가 살았다. 살아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왕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물을 주고 나서 본인은 탈수와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는 저에게 물을 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쥐어준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철수. 대한민국 현대건설의 반장님이셨습니다. 왕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친구가 이 유품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년 만에 주인이 제 물건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야 했지만 장내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사연에 사람들이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때 일본 대표 다나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전하.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다나카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50년 전의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자금력은 바닥이고 기술자들은 늙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일본 컨소시엄은 1,000조 원의 자금을 즉시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젖어 국가의 대업을 망치실 겁니까? 다나카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장내의 분위기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맞아, 돈이 문제지. 예정으로 1,000조 원 공사를 맡길 순 없잖아. 사우디 관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나카의 말이 틀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빈손으로 온 늙은이고 한국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봤으니까요. 다나카는 기세를 몰아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최고급 크리스털 병에 담긴 물을 가져왔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남극의 빙하를 녹여 만든 세계 최고의 생수입니다. 우리 일본의 기술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완벽합니다.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의 쇠맛 나는 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나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크리스털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이 물을 드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와 계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잔이 왕자 앞으로 내밀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왕자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자본이 이기는 것인가? 역시 세상은 돈이 전부인가? 박 반장의 희생도 결국 거대한 돈 앞에서는 한낱 추억담으로 끝나는 것인가? 자이드 왕자가 크리스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나카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자가 잔에 든 물을 바닥에 가차없이 쏟아버린 것입니다. 전하? 다나카가 당황하여 얼어붙었습니다. 왕자는 빈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물은 너무 차갑군. 그리고 아무 맛도 나지 않아. 네, 그건 불순물이 없는 순수? 아니, 이건 생명이 없는 물이요. 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그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네, 전하. 여기에 물이 있습니까? 공항 정수기에서 받은 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미지근하고 통이 낡아서 그거면 됩니다. 저에게 한 잔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기울였습니다. 칠이 벗겨진 주둥이에서 미지근한 물이 흘러나와 왕자의 잔을 채웠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물은 맑지 않았습니다. 주전자 안에 녹이 섞여 약간 누런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위생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기겁할 만한 비주얼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더러운 물을 드시겠다고요? 배탈이라도 나시면 어쩌려고. 하지만 왕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좌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일본은 100만 원짜리 빙하수를 가져왔지만 한국은 50년 된 땀과 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꺽꿀꺽. 모굴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을 다 마신 왕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가에 묻은 물기를 닦았습니다. 바로 이 맛입니다. 그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쇠냄새가 나고 흙냄새가 나는 이 맛. 50년 전 나를 살렸던 생명의 맛입니다. 왕자는 다나카를 쏘아보며 일갈했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들은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당신들의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소. 건물이 무너지면 당신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겠지만 한국인들은 건물이 무너지면 자신의 몸으로 기둥을 바칠 사람들이요. 왕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차가운 자본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돈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술,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가진 저 불굴의 정신과 신의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왕자는 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단이 준비한 계약서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비서가 새로 가져온 계약서를 끌어당겼습니다. 네옴시티 제1구간 사업자 대한민국 컨소시엄 그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왕자는 거침없이 서명란에 사인을 휘갈겼습니다. 쓱싹쓱싹.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제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왕자가 계약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계약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50년 전 쌀 한 톨, 물 한 모금의 빚을 갚는 보은입니다. 와! 행사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구석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됐어. 해냈어. 우리가 살았다. 한국이 살았어. 다나카와 일본 대표단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00조 원짜리 다 잡은 물고기를 낡은 주전자 하나에 뺏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철수야. 봤냐? 내 주전자가. 내가 남긴 그 찌그러진 깡통이 나라를 살렸다. 제 굵은 주름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못 배운 노동자 가난한 가장으로 무시당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그리고 우리 세대의 헌신이 비로소 보상받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우디 왕실 주최 만찬은 한국인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김치와 불고기가 나오고 아리랑이 연주되었습니다. 자이드 왕자는 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밤새도록 박 반장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족들은 잘 지내십니까? 그 녀석. 참 바보 같은 놈이었습니다. 지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해도 남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하던 놈이었죠. 저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50년 전 그 뜨거웠던 사막의 밤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왕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올 때는 좁은 이코노미석에 구겨져 왔지만 갈 때는 왕자가 내어준 전용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사우디의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황량한 사막 위로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50년 전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잘 있거라 사막아. 그리고 잘 자라 철수야. 내 임무는 끝났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만섭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시민들의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 꽃다발을 든 학생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저 친구의 유언을 지키러 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화려한 환영 인파보다 저 뒤편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달려와 저를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들의 눈물에 제 어깨가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됐다. 울지 마라. 니네 밥 안 굶기려고. 그래서 그랬던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사막에서 캄캄한 지하 탄광에서 흔들리는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목숨 걸고 일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 내 가족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일념.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한 힘이었고 대한민국을 일으킨 엔진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떠들썩한 환영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양손에는 소주 한 병과 사우디에서 다시 가져온 그 찌그러진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국립망향이동산. 타국에서 숨진 산업 전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묘비들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수많은 비석들 사이를 지나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1978년 사우디 주베일에서 순직. 박철수.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왔다. 대답 없는 비석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마치 그날 사막에서 식어가던 친구의 몸처럼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많이 늦었지? 50년이나 걸렸다. 이놈아. 저는 주전자에 소주를 콸콸 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술을 비석 위에 뿌렸습니다. 마셔라. 그날. 그 뜨거운 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갔잖아. 이제 시원하게 마셔라. 술 냄새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철수야, 내가 살린 꼬마가.
자이드 그 꼬마가 아주 훌륭한 왕자가 됐더라. 내 이름도 기억하고 내 얼굴도 기억하더라. 내가 준 그 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었다고 하더라.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줬다. 1,000조 원이래. 1,000조. 감도 안 오는 돈이지? 이제 우리 자식들 그리고 내 손주들 다시는 남의 나라 가서 서름 안 당해도 된단다. 밥 안 굶고 등 따숩게 살 수 있단다. 저는 주전자를 비석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다. 내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다. 다시는 뺏기지 말고 꼭 쥐고 있어라. 바람이 훅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철수가 고생했다 만서바하고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해가 질 때까지 비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묵은 마음의 짐이 비로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청춘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집을 짓기 위해 가장 깊은 곳에 묻힌 주춧돌이었습니다. 주춧돌은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선 집이 화려할수록 주춧돌의 가치는 빛나는 법이니까요. 사우디 수주 성공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공장들이 밤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중동 특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무뚝뚝하던 며느리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옵니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본척만척하던 손자가 제 품에 안겨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김 회장이 아니라 김영웅이라 부르며 막걸리를 권합니다. 사우디 자이드 왕자는 약속대로 계약금의 일부를 떼어 박철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순직한 근로자 자녀들을 전액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의 중심 광장에는 박 반장의 이름을 딴 철수파크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국인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우디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자이드 왕자가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으로 만든 작은 주전자 모형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박 선생님. 당신들이 베푼 물 한 모금은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섬길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자이드 저는 그 황금 주전자를 거실 장식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만섭 선생님과 박철수 반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터진 대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가족을 위해 뜨거운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셨던 우리 아버지들의 피땀이 만들어낸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달러 벌어오겠다고 말 한마디 안 통하는 타국으로 떠나시던 날 뒤돌아보며 눈물 훔치셨던 그 마음. 살이 타들어가는 더위와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위험 속에서도 고향에 있는 자식들 사진 한 장 꺼내보며 이 악물고 버티셨던 그 인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한국은 정치인들이 만든 것도 재벌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어르신들이 맨손으로 쌓아 올린 금자탑입니다. 그러니 부디 어깨를 펴십시오. 나이 먹고 집만 된다며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름진 손등은 그 어떤 훈장보다 아름답고 여러분의 굽은 등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생했다. 참 잘 살았다. 내 덕분에 우리 자식들이 웃으며 산다. 라고요. 저희 젊은 세대들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눈물이 이 땅의 강이 되었고 여러분이 흘리신 땀이 이 나라의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 혹은 사우디나 독일, 베트남에서 겪으셨던 고생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증언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의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